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빠르게 오늘 시험 본 거 내용을요 입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경제학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준비 다시 하시게 되시는 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 당연히 이번에 합격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혹시 한번 경험 삼아 보러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출제됐나 한 번쯤 그래도 오늘 시험을 봤으니까 리뷰를 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엔 고득점으로 합격하겠다라는 다짐 겸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내용을요 한번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한두 문제 좀 어려운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주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쉬웠다. 평년 대비 한 중간보다 조금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 계산 문제가 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말 문제를 만들기가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주로 거시 쪽이야 뭐 계산 문제 그런 거보다는 말 문제로 물어볼 수 있지만 미시는 역시나 계산 문제가 좀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계산 문제를 대략 살펴봤더니 한 20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계산 문제도 있고 좀 쉬운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늘 그렇듯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없는가 그것만 잘 체크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비중은요 대략 미시, 거시, 국제경제도 거시에 속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한 20문제, 20문제 이렇게 배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요거 원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가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문제 갖고 계시면 보시면 책형 A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 보시면 수요 공급에 대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아예 균형 가격 자체가 150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수량 같은 거 수요 곡선 도출해서 값을 찾는 거니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로 표현한 게 주로 계산 문제고요. 2번에 보시면 여기 효용함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산함수가 완전 보완제 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 EK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비용으로 생산할 때 최적 생산 그걸 나타내는 건데 언제나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적용하시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총 비용함수 있잖아. 총 비용함수는 요거 있죠.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요 원리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용이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얘가 거기 있는 것처럼 110 이렇게 돼 있고 자, 노동의 가격이 3이고요. 자본의 가격이 5고요.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잡히시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요. 이론,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인데 거기 보시면 긍정적 이론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에서 부정적 외부성은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잉 생산되는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에서 발생하게 되면 자, 생산과 이게 접목이 되면은 부정적인 거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비용인지 몰랐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SMC가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론 외부성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문제는요. 자, 이윤극대 산출량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난이도는 뭐 그냥 한 완전 보완제 정도가 어려웠을까? 그것도 그냥 뭐 쉬운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노동의 투입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아시죠? 이윤 관련해서 나타내는 게 임금과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돼. P 곱하기 MPL
거기 한계 생산 주어져 있는 거잖아. 이게 VMPL이죠.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 임금률 거기 주어져 있어요. 임금이 얼마? 0.5 집어넣으시고 요 생산물의 가격 얼마? 거기 보시면 5 주어져 있죠. 한계 생산 요거 주어져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루트 L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루트 L분의 1 요거 이용하셔서 L 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계산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종량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 보니까 동일한 세율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랑 구매자, 여러분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세, 전가와 기착에서요.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효과는 동일한 거 아시죠? 왜요? 조세가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가가 가능해서 어떤 걸 이동시키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기 나와 있는 밑에 U자 표현되는 거 있잖아. 조업 중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A, B, C의 최소점이 조업 중단점이고 AC의 최소점이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 뭐 간단한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7번은 기술 혁신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수요 곡선이 어떤 거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과 고용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8번 보시면 시장의 어떤 구조를 나타냅니다. 거기 보니까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독점 시장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언제나 이거의 원리는 언제나 MR 이꼴 MC에서 이윤국대 산출량이 결정돼.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이 P랑 똑같고 AR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질적이냐 동질적이냐 이런 거 간단하게 보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9번 문제는 내시균형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점띵 나와 있는 게 기업 A가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이거 전개형이야. 전개형.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시균형은 순차형 게임인데 요거는 전개형인 경우에 얘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진귀납법이라 해가지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선택할 때 이렇게 나무까지 쳐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 있잖아. 그거 원리를 쓰는 겁니다. 백워드 인덕션이라 해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우리 간평 시험에서는 과거에 한두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진귀납법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나마 어렵다 할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는 가격차별과 관련된 것인데 완전 가격차별이 1급 가격차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낭비가 없어. 그래서 효율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소비자 잉여가 제로잖아. 그래서 생산량은 좀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효율성, 그거는 장점인데 문제는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요 기본적인 수준에서 잘 좀 체크하시면 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한번 보시면 자, 효용 극대화는 최적 선택이잖아요. 우리 늘상 목적식과 제약식 살펴봤죠. 효용 함수가 거기 보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거기 y제곱 이렇게 있는 겁니다. x제 가격이 6, y제 가격 2, 소득은 120 하니까 120은 이렇게 있고 x제 가격 6x 그리고 더하기 y제 가격 2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그치? 요거를요 MRS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MRS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해 볼게요. MRS XY 이렇게 돼 있습니다. X로 미분하면 6X Y로 미분하면 2Y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야?
MRS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감하지 않습니다. MRS가 체감해야지 무차별 곡선이 볼록한데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짝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왜냐면 예산선이 이렇게 됐을 때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시간 없으니까 다 풀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디어만 말씀드릴 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산지역식이 있으면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XY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끝에 구석탱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고르셔야 돼. 내부해가 아니라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가 되니까 구석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도 한번 보시면 자, 독점 기업에 나타나는 거기 균형에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거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 독점과 관련한 공식을 할 때는 아로 공식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요 곡선 요거 나타내서 표현하는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 13번에 보시면 보상 수요 곡선과 보통의 수요 곡선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상 수요 곡선은 어떤 거죠?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고 보통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랑 가격 효과니까 소득 효과까지 같이 고려한 수요 함수다,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콥더글라스 효용 함수 나타내는 거는요. 거기 보시면 U가 X의 0.3, Y의 0.7 이렇게 나타냈잖아. 자, 그러면 거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거기 보시면 이거는 전에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득 소비 곡선과 콥더글라스니까 이거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 형태라는 걸 대충 예상을 해야 되고 XJ에 대한 수요 함수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그렇죠.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0.3 그 다음에 여기 소득 M을 PX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요. 0.3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중요한 특징이잖아. 얘가 뭐야? 그래, XJ에 지출하는 요 XJ와 관련된 노동과 자본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콥더글라스 함수일 때는 탄력성이고 배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성들 우리 생산함수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은 현시선호 이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요 현시선호 이론이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요거 나중에 제가 기출해서 풀어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가격이 거기 보시면 1과 4였는데 거기 보시면 소비조합이 얼마 그리고 가격이 2와 3으로 바뀌었어. X의 가격이 비싸졌고 Y 가격은 싸졌어. 자, 그렇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비싸지고 Y 가격이 싸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옛날에 이렇게 변화했을 때 옛날에도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었는데 이쪽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약공리 위배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균형 가격 거기 보시면 갑의 효용함수는 L자 형태고 을의 효용함수는 이거 두 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갑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L자 형태고요. 을의 효용함수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콥더글라스 형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일반 균형 가격을 찾는 건데 요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얘와 얘가 좀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꾸르노 모형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꾸르노에서 두 기업 비용 함수가 각각 거기 주어져 있죠. 그리고 총 생산량과 가격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쵸? 거기 보시면 A라고 할까? A의 요거는 P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내고 A의 비용 함수를 쓰는 거지. A의 비용 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요? 40 QA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요게 이제 A 자기의 생산 함수고 요거를 잘 보시면 돼. 요거 어떻게 됩니까? P로 표현해야 돼. 거기 보시면 P는 어떻게 돼? Q는 60-2분의 1 P 이렇게 되니까 P로 정리하면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P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를 곱하게 되면
120 마이너스 2 Q 할 때 이 Q가 QA 플러스 QB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응 곡선 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 A로 미분하는 겁니다. A로 미분해서 요거를 제로로 놓으시게 되면 A기업의 반응 곡선 구할 수 있죠. B기업도 구해야 돼요. 약간 이거는 반응 곡선 구하는 게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늘 나왔던 건데 역시 시간 관리상 할 수 있나? 뭐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는요. 교역 이전에 X제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대. 그럼 교역 후에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균형 가격보다 높은 거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야. 수입국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수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해피해지는 거죠. 그러면 살짝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렇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만큼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수입을 해서 얻게 되는 잉여는 여기 삼각형만큼 증가하는 거 아시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수입국가와 수출국가 모두 윈윈 된다. 네, 그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여기 19번 보시면 노동시장이 거기 보시면 수요 독점일 때, 이거 수요 독점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수요 독점 하나만 하시면 돼. 사실은 VMPL하고 W 이거 보시면 되는데 수요 독점일 때는 이렇게 해서 노동이 있으면 노동의 공급 곡선, 수요가 기업이 독점이잖아.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독점이면 수요 곡선이 둘로 따닥 쪼개져요. 수요 곡선과 MR이 쪼개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가 MFC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노동의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MRP. 자, 그럼 균형에서 어떻게 달성됩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MRP야. MRP. 아니면 이게 MRPL. 아니면 이게 VMPL.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적 선택은 여기서 결정된다니까 MFC랑 MRP가 같을 때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최적 고용이 결정되면 여기서 고용되고 임금은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는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 모형이잖아. 그걸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그 60번 보시면 독점 기업이 거기 보시면 시장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 환경 오염에 의한 추가적인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함수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 그러니까 독점일 때랑 여기 외부성하고 독점일 때랑 같이 그게 짬뽕이 돼 있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면 거기 수요 곡선하고 외부성을 고려한 SMC 구해서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스탠다드한 문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계산 문제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한 3개 정도 아니면 조금 힘드신 분이 여기서 한 4개 정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에 21번 거기 한번 보시면 개방경제 하에서 이것도 계산 문제입니다. 국민소득 구성이 다음과 같을 때 경상수지는 우리 이렇게 하잖아. Y는 CIG 이렇게 보시면 돼. CIG 주어진 정보를 대입합니다. 여기 수출 마이너스 수입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보시게 되면 그게 바로 경상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았고 다음 물가지수에 관련된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거 나타낸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요게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이게 비교년도의 상품 묶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파세 가격 지수가 되고 바람직한 수준을 과소평가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실업률과 고용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거죠. 전체 인구가 있으면 비경할 인구를 뺍니다. 비경할 인구를 빼고
그 다음에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게 돼요? 실업률은 여기 안에다 각각의 숫자를 찾아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분의 여기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고용률이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 지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고용률은 여기 N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망 실업자, 실망 근로자까지 감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다음에 자 24번 문제는 필립스 커브 얘기하는 거야.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아니겠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저쪽으로 넘깁니다. 마이너스 0.5에다가 U-UN 이렇게 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가 여기 보시면 기대가 예상한 게 똑같으면 자연 실업률 하에서 실업률이 수직 장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특성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자주 봤었던 거니까 할만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번에 나와 있는 것은 테일러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이라는 목표로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목표라는 인플레이션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율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분의 1이라 할게요. 0.5 이렇게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에다가 빼기 0.03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보다 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역시 0.5니까 2분의 1 산출량 갭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전 고용 산출량과의 그 차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돼야지 이게 플러스가 될 때는 경기가 과열됐으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총 산출 갭 나와 있죠. 실질 GDP에서 완전 고용 산출량을 거기 보시면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실질 GDP로 나눠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경제가 과열됐어. 얘가 올라가거나 물가가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경기가 과열 시 명목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6번 보시면 자, 균형민 소득 나타내는 거와 앞에 얘기했던 개방경제 하에서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을 다시 한번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7번 보시면 투자 증가와 물가를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ISRM, ADAS 균형 상태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투자를 증가시키면 AD가 우측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AD0에서 AD1 이렇게 되면 자,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를 원래 수준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다시 뭐 AD를 왼쪽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긴축하는 거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AS를 우측 이동하는 건데 그거 뭐 쉽진 않을 겁니다. 뭐 그 정도 조합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28번 문제는요. ISLM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때 뭐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난이도가 좀 높긴 하죠, 원래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ISLM 해가지고 거기 표현하는 거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변했을 때 실질 이자율 측면에서 표현을 하느냐, 명목 이자율 측면에서 표현을 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자주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낯설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29번 볼게요. 자, 폐쇄 경제에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 어떤 게 크냐? 우리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ISLM 얘기한다 그러면 ISLM이나 그게 가파른 곡선의 기울기를 이동시킬 때 효과가 큰 거야.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려면 IS가 가파를 때 케인즈학파에 가깝겠죠.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야 됩니다.
유동성 함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LM이 완만하잖아. 그때는 완만한 LM 곡선 이동시키면 별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 경우 통화 정책의 효과는 역시 LM이 가파를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각각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케인즈 학파냐 고전 학파냐 이걸 생각하시면서 ISLN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은데 선지가 언제나 그런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3개니까 할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다음에 30번 문제는 먼델 플레밍 모델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변동환율 제도야 고재변금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변동환율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면 IS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거기 보시면 자본이동이 완전하니까 BP 곡선은 수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ISLM 이렇게 돼 있어요. ISLM 이렇게 L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동환율 제도는요, 환율이 변하니까 LM은 안 움직여. IS가 움직인다고. 근데 LM을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얘는 LM이 좌측 이동하고 고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IS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IS 여기 보시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니까 IS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고 LM은 이게 고정환율 제도일 때 환율에 따라서 국제수지 흑자 적자에 따라서 통화량이 변화하게 돼서 조정되잖아. 얘는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분한 충격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늘상 역시 우리 간편 기출에서 출제자분들은 배신을 안 하고 먼델 플레밍 모델 요 정도에서 국제금융에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솔로 모형 나와 있죠. 황금률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지고 원래 거기 나와 있는 0.4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점점점점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MPK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거기 문제가 주어져 있어. 1인당 생산함수가 Y는 거기 보니까 5에다가 K에 0.4 이렇게 하니까 요 0.4 나타내는 거에다가 거기 보니까 자본의 감가상각률 하나만 있죠.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률 요거랑 같다라고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래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할만했던 것 같고요.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이 그 다음에 경기변동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고전압화 주장입니다. 균형 경기변동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통화량이라는 그런 게 충격이 아니라 실물 충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네거티브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솔로 모형에서 AK 모형으로 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K 모형일 때는 얘가 우상향하는 직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Y 소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A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SAK 요거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요거보다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은 오히려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요만큼 차이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 모형 가장 쉬운 성장 모형 가장 쉬운 모형을 하나 설명을 출제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4번은 소비이론입니다. 다양한 소비이론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그리고 케인즈의 소비함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소비함수 이론 이게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이 우리가 단기에는 성립을 하는데
장기는 설명을 잘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는 역시 출제가 되는 것 같고 토빈의 Q 이론도 출제가 됐네요. 뭐 어렵진 않고 토빈의 Q가 뭔가 보시면 소문자로 썼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밸류 가치에다가 코스트 요걸 나타내서 얘가 1보다 크게 되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AD 곡선을 도출하는 그 문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AD 곡선은 어떻게 도출됩니까? 그래요. IS와 LM에서 도출이 된다고요. IS는 어떻게 돼요? Y는 C, I, 거기 식 있죠? G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거기 IS 곡선 식을 주어졌습니다. LM은 근데 식을 주어주지 않았네. 그래서 LM 곡선은 자,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폐 공급과 그 다음 화폐 수요, 소득과 이자율 평면에서 나타낸 거 요거를 갖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놓고 푸셔야 되냐면 결론은 여기 R이 있잖아. R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Y랑 P의 평면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진 않고 우리 과거에 기출된 거 객관식에서 봤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7번은요. 정상 상태에서의 균제 상태에서의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쵸? 자연 실업률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직률에다가 구직률, finding, separate, 이직률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업 상태에 있다가 구직 상태로 가는 사람, 구직 상태에 있다가 실업 상태로 가는 사람, 그 비율이, 그 크기가 같게 되는 상태가 바로 정상 상태, 균제 상태에서의 실업률인데 그 실업자 수 요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취업자의 일부는 직장을 잃고 잘린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업 상태로 가. 얼마나 간다고요? 취업된 상태에서 separate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실업 상태에서 구직을 해 finding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계산하는 문제고요. 다음에 38번 문제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균형 상태였었는데 거기 보니까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총수요 총공급이 모두 감소했다. 그냥 수요 공급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이게 ADAS니까 이게 P고 여기가 Y입니다. 둘 다 감소했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측면에서 얘가 AS가 상방 이동하고요. 총수요도 좌측 이동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 반드시 감소하게 되고 물가는 약간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한 뭐 그런 거 수요 공급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39번은 우리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성장회계. 경제 성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장회계 솔로 보통 그렇게 두 개 나오는데 내생적 성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Y는 A, 그 다음에 L에 0.6, K에 0.4. 이거 변화율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렇지. 변화율로 나타낼 때는 Y의 증가율은 A의 증가율에다가 더하기 0.6, L의 증가율 더하기 0.4, K의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거기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40번 문제는요. 거기 보시면 균형 민간의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이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앞에 봤던 Y는 CIG에서 요거 계산하는 거지. 이거 거의 이제 암기하셔도 됩니다. 요게 민간의 저축이고 정부의 저축은 T-G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 보시면 개방경제 하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끝에 I 있고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균형 민간의 저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Y는 CIG 그거 정리하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0문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좀 자세한 기출문제 해설은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셨으니까 좀 고생하셨으니까 채점해보시고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좀 여건이 되시면은 그냥 바로 동차반 노리시면서 아니면 2차 공부를 또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신 만큼 혹시 뭐 회계나 경제나 뭐 민법이나 다른 과목을 좀 어떻게 해서 안타깝게 시험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게 어차피 혹시 내년 시험 또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튼튼한 밑거름이 될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오늘은 좀 푹 쉬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아니다 한 며칠 좀 쉬시고요. 근데 사실 공부하시다 보면 또 이게 놀 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좀 쉬셨다가 다시 또 공부에 매진하시면서 1차던 2차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2차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